안녕하세요, 홍이스토리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홍이스토리 첫 번째 시리즈인 주원장의 명나라 공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원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선 들어보긴 하셨겠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통해 거지에서 황제가 될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알진 못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에게 삼국지연이나 초한일 같은 역사 소설들이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결코 삼국지나 초한지보다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없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역시 매우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처음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주원장을 이야기하기 앞서 더 원활한 이해를 위해 원나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족이 한족들의 왕조인 남송을 멸망시키고 세운 국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쿠빌라이 칸이 세운 나라입니다. 원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제국을 이루었지만 쿠빌라이 칸이 재위 33년 만에 사망하자 원나라는 점차 삐걱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둘째 아들인 테무르가 원나라 2대 황제인 올제이투 칸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사 없이 제13년 만에 사망하자 원나라는 다음 황제 자리를 놓고 치열한 황희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제이투 칸이 죽은 후 25년 동안 9명의 황제가 연달아 즉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들의 재위기간은 평균적으로 3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원나라의 미약한 국가 행정력에 더해져 원나라 말 한족들의 반란이 연이어 발생하자 원나라는 북쪽 초원으로 쫓겨나기 이르렀습니다. 원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된 홍문적의 난을 처음 일으킨 인물은 바로 유복통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유복통은 영주 출신으로 1351년 5월 황하치수 공사에 동원된 대규모의 양민들을 백령교라는 종교를 통해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러 홍건군이라 불렸습니다. 유복통이 반란을 일으키자 원나라 남부 지역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산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그중 곽자항이라는 인물이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의 수하로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주제의 주인공인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호주 종리 출신으로 그는 1328년 가난한 소장농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당시 가족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원장의 집안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주원장의 출생은 그저 먹을 입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주원장은 원나라의 법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한족 성명을 가질 수 없어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나이를 합하면 88이 된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주중팔이라 지었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이름은 후에 그가 개명한 이름이지만 이해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원장이라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렸던 주원장은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원장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은 바로 소치기였습니다. 어릴 적 주원장은 고향 친구인 서달과 탕화, 주덕흥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소치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원장을 비롯한 친구들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몰래 송아지 한 마리 잡아 구워 먹은 뒤 바위 틈에 송아지 꼬리를 끼워 넣고 지주에게는 아무리 당겨도 송아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물론 이 허술한 거짓말은 당연히 들통이 났고 화가 난 지주는 주원장과 그의 친구들을 마구 때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은 매우 의외의 행동을 하였는데 모든 일은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말하며 혼자 매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비록 목장에선 쫓겨났지만 이때 주원장은 서달과 탕화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원장이 17살이 되던 해인 1345년 그의 고향 호주 종리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주원장과 그의 둘째 형은 운 좋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원장은 가족들의 시신을 매장할 땅도 없었고 심지어 관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참상을 보다 못한 마을 지주인 유계조라는 인물이 자신의 땅을 내놓았고 이 덕분에 주원장은 간신히 가족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장례를 겨우 치른 주원장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단이 없어져 머리를 깎고 환각사라는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이라고 해서
기근이 피해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원장의 절에 들어간 지 50일이 지나자 절의 양식이 모두 바닥났고 환각사의 주지승은 주원장을 비롯한 여러 중들을 탁발승으로 내보내었습니다. 탁발승이 된 주원장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운이 좋으면 연보를 외워주고 며칠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줄임배로 움켜쥐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한 지 3년이 지난 1348년 주원장은 긴 유랑 생활을 끝으로 다시 환각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51년 유복통이 송나라 부흥을 명분으로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8월 이 팽대 조근용이라는 인물이 안희성 소현에서 반란을 일으켜 전략적 유충지인 서주를 점령하였고 포목장수 출신 서수인은 기주에서 반란을 일으켜 기수와 희수를 점령하고 난 뒤 1351년 10월 자신을 황제라 자칭하고 천안을 건국하였습니다. 소금장수 출신인 반국제는 이들보다 앞서 내인 1348년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켜 지금의 절강성 온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352년 안희성 정원현의 토 곽자응은 선도계와 연합하여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호주는 주원장의 고향이었습니다. 당시 환각사에 있었던 주원장은 고향 친구였던 탕화에게 한 통의 서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곽자응의 홍공군에 합류하여 종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탕화의 서찰을 읽은 주원장은 즉시 호주성으로 돌아와 직접 곽자응을 대면하여 자신을 부하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하였고 한 명의 장교도 아쉬운 상황이었던 곽자응은 그를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켰습니다. 홍공군에 들어간 주원장은 처음엔 말단 병졸로 시작했지만 매번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자 곽자응은 점차 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원장은 머리가 비상하고 행동이 민첩하였기 때문에 이를 본 곽자응은 그를 자신의 친위대에 구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구부장은 병사 9명을 지휘하는 그닥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곽자응의 친위대를 지휘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곽자응이 그를 자신의 측근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부장이 된 주원장은 전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용감하게 돌진하였고 전리품은 모두 곽자응에게 바쳤으며 누군가 자신의 전공을 칭찬하면 이 모두가 곽자응 원수의 탁월한 지도력과 장졸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주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점차 홍공군 내부에서 그의 명성을 자자하게 만들었지만 자신의 명성이 곽자응을 능가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주원장은 곽자응 앞에서는 항상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으로 곽자응은 주원장을 매우 신뢰하여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면 항상 그와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그렇게 주원장은 곽자응 부대 내에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곽자응 부대 내에 2인자까지 오른 주원장은 곽자응에게 혼인을 제안받았습니다. 주원장을 부른 곽자응은 주원장에게 마수영이라는 여인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녀는 곽자응의 양녀였습니다. 마수영은 본래 곽자응의 친구인 마공의 딸이었는데 마공이 병으로 사망하자 곽자응은 그녀를 가엾게 여겨 그녀를 자신의 딸로 거두어 키웠습니다. 마수영은 어려서부터 경서를 매우 많이 읽어 머리가 매우 똑똑하였으며 성품 또한 매우 인자하여 곽자응은 그녀를 자신의 친딸처럼 여기며 매우 아꼈다고 합니다. 곽자응은 주원장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정략혼을 제안하였고 이를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라 여긴 주원장은 이를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마수영은 당시 여성들의 미의 상징이었던 전족을 하지 않아 미인의 상에 부합하진 않았지만 주원장은 이를 상관하지 않았고 마수영 역시 주원장의 못생긴 외모를 사랑하여 둘의 금슬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마수영과 혼인한 주원장은 곽자응 부대 내에서 주공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바로 이때 자신의 이름을 주중팔에서 주원장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352년 원나라의 승상 탈탈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이유와 팽대, 조균용이 주둔하고 있었던 서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1352년) 원나라의 승상 탈탈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이유와 팽대, 조균용이 주둔하고 있었던 서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이는 원나라군에 잡혀 처형되었고 팽대와 조균용만이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곽자응과 손도계가 주둔하고 있었던 호주성으로 들어와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호주성은 곽자항파와 손덕의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덕에는 곽자항에게 비교적 무시를 받고 있었던 조근용을 부추겨 곽자항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손덕애가 조근용을 찾아가 곽자항은 팽장군을 우대하는 반면 당신은 무시하고 있소 라고 말하며 그를 회유하자 얼마 뒤 조근용은 한밤중 혼자 군영을 나온 곽자항을 습격하여 그를 손덕애에게 바쳤습니다. 당시 회복지방에 주둔하고 있었던 주원장은 곽자항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시 호주성으로 돌아왔고 곽자항의 두 아들들과 함께 팽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팽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너희 아버지를 해칠 수 없다고 말하며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주원장과 함께 감옥을 습격하여 곽자항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호주성의 홍콩군은 서로 간의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호주성 밖으로는 세력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주원장은 자신이 사병을 거느리지 못한다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곽자항을 찾아가 장인의 안전을 위해 병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고향 호주 종리로 내려가 병사를 모집하겠다고 청하자 곽자항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353년 6월 주원장은 자신의 고향 호주 종리로 내려와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식간에 7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서달, 주덕흥, 곽영 등과 같은 그의 고향 친구들 역시 하나둘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한 주원장은 다시 호주성으로 돌아와 이들을 모두 곽자항에게 바치자 그는 크게 기뻐하며 주원장을 군사실무를 담당하는 진무로 승진시켰습니다. 한편 호주 동남쪽에 위치한 정원 장가보라는 곳에서는 원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민병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홍콩군에 귀부하지 않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곽자항은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정원은 곽자항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잘 설득한다면 큰 전투 없이 그 세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찰나 주원장이 이 일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주원장의 능력과 용기를 잘 알고 있었던 곽자항은 주원장이라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주원장은 호주성에서 사귄 비치라는 장수와 함께 병사 9명을 이끌고 길을 떠나 보공하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보공하 맞은편의 민병들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무기를 모두 맞은편에 조준하자 주원장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주원장은 저들이 기병으로 우리를 추격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며 질책하자 병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강 건너 진영에 3일 안에 귀순할 것을 권유하고 비취를 보공하에 주둔시킨 후 호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주원장은 비취에게 그들이 귀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고받자 주원장은 즉시 병사 300여 명을 이끌고 다시 보공하에 도착했습니다. 보공하에 도착한 주원장은 계책을 세워 한밤중 그들의 수령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민병 3천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활비산에 주둔하고 있었던 민병 800여 명의 항복 또한 받아내어 주원장은 별다른 전투 없이 3,800에 달하는 병사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병력 증강에 성공한 주원장은 밤을 틈타 원나라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정원 횡흥상을 공격하자 원나라 장수 무대영이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항복한 병사들 가운데 한족 출신 병사 2만여 명을 뽑아 자신의 부대에 편입시켰고 마침내 정원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정원성이 주원장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근거지가 생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여 승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주원장이 정원성을 점령하자 그곳의 토호인 풍국용과 풍국승 형제가 휘하농민군을 이끌고 그에게 투항해 왔습니다. 주원장은 풍씨 형제가 사대 부임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지를 묻자 풍국용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금릉의 지세는 가히 용이 휘감고 호랑이가 웅크린 모양새로 가히 제왕의 도읍이라 할 만합니다. 먼저 금릉을 함락시키고 도읍으로 삼은 뒤 사방으로 군사를 보내어 정벌을 하고 인의를 제창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금은보화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평정하는 것은 분명 장군일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장강을 건너 남경을 수도로 삼아 천하를 평정하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크게 기뻐하며 풍시영제를 군영에 머물게 하고 참의 기물로 삼았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 이때부터 주원장이 황제가 될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성을 차지한 주원장은 저주성으로 진군하던 도중 누군가 그를 만나기를 청해왔습니다. 주원장을 만나고자 한 인물은 이선장이란 사람으로 그는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주원장이란 호걸이 정원성을 평정했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호기심을 느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선장을 만난 주원장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의를 갖추며 지금 천하가 전란에 휩싸였는데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선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진나라 말 천하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한고조 유방께서는 평민의 신분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인재를 알아봐 적재적소에 썼으며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까닭에 군사를 일으킨 지 5년 만에 제왕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원나라는 이미 기강이 무너지고 사분 오열되었습니다. 당신은 호주 사람이라 들었는데 호주는 한고조 유방의 고향 폐연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향 선배나 다름없는 유방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면 천하는 반드시 평정될 것입니다. 이선장의 계책을 들은 주원장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군영에 머물게 하고 각종 문서와 서적을 관리하는 서기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주원장은 가난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서적을 공부할 기회를 놓쳤지만 그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글과 문자를 익혔고 치세의 도 역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지식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선장은 주원장을 황제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 중서성 좌승상에 오르게 됩니다. 저주성에 도착한 주원장은 이선장의 책략에 힘입어 저주성까지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호주성의 곽자흥은 또다시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성에서는 여전히 홍건군 수령들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1353년 겨울 팽대는 자신의 노예왕이라 자칭하고 조근용은 자신의 영의왕이라고 자칭하며 세력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팽대가 병으로 사망하자 조근용의 세력이 곽자흥을 능가하게 되었고 조근용은 곽자흥에게 우위와 사천을 공격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그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곽자흥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즉시 조근용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대왕께서는 서주성에서 참패를 당하여 달아났을 때 곽공이 성문을 열어 당신을 포용한 것은 그의 덕행이 지극히 두터웠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대왕께서는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소인배의 말만 듣고 그를 해치려 하고 있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측근을 제거하고 천하의 호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행위는 내가 생각하건대 대왕께서 취할 행동이 아니오. 곽공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많은데도 그를 죽인다면 어찌 후회할 일이 없겠소. 주원장은 조근용에게 대왕이란 존칭을 붙여주며 그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만약 내 장인을 죽이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자 당시 저주성까지 차지한 주원장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조근용은 곽자흥을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원장은 조근용의 측근들에게 뇌물을 보내어 곽자흥을 돕게 하였고 이 덕분에 곽자흥은 1만여 명의 휘하 병사들과 함께 주원장이 주둔하고 있었던 저주성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세력이든 능력이든 병사든 모든 면에서 곽자흥을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곽자흥의 군사를 빼앗고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매우 의외의 행동을 보였는데 바로 곽자흥에게 자신의 병력을 포함한 3만 대군의 병권을 모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조근용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던 곽자흥은 주원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주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세력과 능력 면에서 곽자흥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곽자흥의 군사를 빼앗고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매우 의외의 행동을 보였는데 바로 곽자흥에게 자신의 병력을 포함한
3만 대군의 병권을 모두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주원장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부대와 곽저항 부대 간의 내부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원장이 저주성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을 무렵 원나라 강절행성에서는 장사성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사성은 젊었을 적 백구장이란 곳에서 배로 소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관부와 토호의 착취가 점차 심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해 1353년 정월 자신을 따르던 염전 노동자 17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사성은 평소 신의가 있는 인물이었고 염전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사익보다는 다른 이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쉽게 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오랫동안 염전을 장악하여 염전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구이라는 탐관오리의 저택을 습격하여 그를 죽인 뒤 그 지역 토호들 또한 모두 살해하여 그들의 양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장사성의 무리는 장강유역의 태주, 흥화 지역을 연이어 점령하고 덕승호라는 곳에서 집결하였는데 이때 그 수가 1만이나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원나라 조정은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장사성에게 만호 관직을 내려 그를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사성은 관직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1354년 정월 고우성을 도읍으로 하여 자신은 성왕이라 자칭하고 주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장사성이 양주를 점령하자 원나라 조정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양주는 원나라의 남부 대우나를 연결하는 거대한 항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이 막힌다면 그야말로 원나라는 대동맥이 끊기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나라의 황제 토곤 테무르는 다급함을 느껴 우승상 탈탈에게 토벌을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승상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요. 천하에 많은 병고가 생기면 짐은 그 환난을 슬퍼하고 승상은 그 노고를 감당하는 법이요. 그대가 반드시 반란의 무리를 토벌하러 가야 하오. 토곤 테무르는 탈탈에게 자신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린다고까지 말하며 그를 치켜세운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토벌 명령을 받은 탈탈은 원나라 전국 각지에서 병사들을 총동원하였는데 이들 중에서는 서역에 생목인들도 있었습니다. 1354년 겨울 탈탈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여 장사성의 군대를 격파하고 육합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육합성은 주원장이 주둔하고 있었던 저주성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육합성이 함락된다면 다음 공격 목표는 저주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휘하장수 경제성과 함께 와양루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육합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육합성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직접 호위하여 저주성으로 돌아오자 이를 본 탈탈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추격해와 저주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유인작전을 통해 탈탈의 군대를 격퇴시켰지만 또다시 원나라군이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탈탈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주성을 지키는 까닭은 다른 도적대들을 막기 위함이오. 당신들은 어째서 큰 도적은 내버려 두고 선량한 백성들만을 사륙하려 하시오. 또한 주원장이 노획한 말과 포로를 돌려보내고 고기와 술을 보내어 원나라 장수들을 위로하자 탈탈은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탈탈은 원나라 지배층들 중 가운데 매우 드물게 한학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중서성 우승상 지책을 맡았을 때는 과거제를 부활시켜 한족 사대부들을 대거 등용했을 정도로 정치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주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원장은 강자를 만났을 때 정면 승부보다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봄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55년 주원장은 화주를 점령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풍구공이 말했던 남경이었습니다. 화주성을 점령하자 주원장의 휘하장수들은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주원장의 군사들은 농민, 유랑민, 광대, 사대부, 원나라 포로 등
출신 성분이 매우 복잡하여 군기가 문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원장은 저주를 차지한 이래 여러 장수들이 부녀자를 강탈했소. 군대에 군율이 없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하며 즉시 명령을 내려 장수들이 강탈한 재물과 부녀자들을 돌려보내자 백성들은 주원장의 덕행을 칭송하였습니다. 주원장은 군령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설령 유능한 장수라고 해도 가차없이 목을 베었습니다. 한 번은 군량이 부족해져 각 부대에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원장의 부대에서 많은 전공을 쌓은 우익통군 원수 호대해의 아들이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의 측근들은 호대해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만약 호대해의 아들을 죽인다면 호대해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원장은 차라리 호대해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말지 내가 한번 내린 군령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호대해의 아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대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였지만 주원장은 원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군령이 혈육보다도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주원장의 군대는 더욱 군기가 엄정해졌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한 명의 인물이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곽자흥이었습니다. 곽자흥은 떠돌이 중에 불과했던 주원장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가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곽자흥은 성품이 강직하고 용감했지만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고 의심이 많아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원장 역시 여러 번 그의 의심을 받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주원장은 언제나 충성과 신의를 다해 곽자흥을 보필하였고 그의 부인 마수영까지 장졸들이 진상하는 물품을 곽자흥의 처에게 바치며 공경을 표하자 주원장은 곽자흥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은 1370년 홍무 3년에 곽자흥을 저양왕으로 추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고로 영웅호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신령에게 큰 공을 세운 자다. 저양왕이 살아생전에는 그 복록을 얻진 못했지만 사후에는 반드시 제사에 올린 재물을 향유해야 한다. 이는 이른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원장이 자신의 장인 곽자흥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었습니다. (1355년) 곽자흥이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곽자흥이 병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 홍건군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복통과 함께 홍건적의 난을 일으켰던 한산동이 원나라군에 잡혀 처형되자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말을 박연해서 소명왕으로 옹립한 뒤 송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원나라에 의해 멸망한 국가였기 때문에 유복통은 한족의 반원 감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국호를 송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곽자흥이 사망하자 한리말은 그의 아들 곽천서를 도원수로 삼은 뒤 주원장을 좌부원수로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열렬한 백령교 신자도 아니었고 속으로는 한리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푸념하며 한리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대장부가 어찌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을까? 그런데도 주원장이 한리마의 신하로서 군대를 통솔한 까닭은 당시 한리마의 송나라가 위세를 떨쳤기 때문이었습니다. 1356년 도원수 곽천서가 집경성에서 원나라군과의 전투 중 사로잡혀 사망하자 주원장은 대원수가 되어 곽자흥의 군대를 모두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군량미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주원장은 장간 남한의 태평과 무호를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이 두 곳을 점령한다면 군량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에게는 장강 전투에 필요한 수군과 선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수군을 훈련시키기에는 군량미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안희성 소호에 주둔하고 있었던 홍건군 수군이
주원장에게 귀부 의사를 밝혀 주원장은 순식간에 천여 척에 달하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군을 확보한 주원장은 수군을 이끌고 장강을 건너 우저산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상우춘이라는 인물을 선봉에 세웠는데 그는 주원장이 화주를 점령하기 전 그에게 귀부한 인물이었습니다. 상우춘은 빈농 출신으로 힘이 세고 무술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위성 정원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치라는 인물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치는 호걸이라기보다는 도적대 두목에 가까웠고 그저 노략질이나 해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안 상우춘은 1355년 4월 유치를 따라 화주에서 노략질을 할 때 주원장이 화주를 점령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자 주원장을 찾아가 자신을 부하로 받아들여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상우춘과 처음 대면한 주원장은 내가 밥을 굶주리니 밥이나 얻어먹을 요량으로 내 수하로 들여오려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상우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유치의 수하에서 남의 재물을 약탈할 때는 결코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치는 도적질만 입삼고 큰 뜻이 없는 도적대 두목에 불과합니다. 저는 장군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군께 귀부하여 장군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우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주원장은 그럼 네가 나를 따라 장강을 건너가 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묻자 상우춘은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까지 말하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자 주원장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선봉에 선 상우춘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우저산을 점령하였고 주원장은 이 기세를 몰아 장강 하류에 태평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성을 점령한 주원장은 노략질을 엄격히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병사는 즉시 목을 베자 성의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원장을 칭송하였습니다. 주원장은 태평성에 태평흥국익 원수부를 설치하고 난 뒤 자신은 스스로 원수 자리에 올랐고 이선장을 수보도사로 임명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력 확장에 발판을 마련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바로 집경로였습니다. 오늘날 난징시를 의미하는 남경은 한족 중심의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남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남경은 거대한 장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비옥한 대평원이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고 강남 각 지역의 물자가 이곳에 집결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선 동호, 동진, 유송, 남제, 양, 남진 등 6개의 국가가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원나라 말기에는 이곳을 집경로라고 불렀습니다. 집경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주원장은 자신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집경성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1356년 3월 주원장은 원나라군의 장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진주선이 거느린 민병들을 강령진이라는 곳에서 격파하여 민병 36,000여 명의 항복을 받아내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항복한 민병들은 주원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이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주원장은 항복한 민병들 가운데 신체가 건강하고 용맹한 병사 500여 명을 뽑아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주원장은 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게 한 뒤 갑옷을 벗고 호위대장 풍국용 한 사람만을 대동한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호위병들은 주원장이 본인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에게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심을 안정시킨 주원장은 집경성의 공격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원장의 병력은 앞서 언급한 것만 따져봐도 거의 7만에 육박했습니다. 당시 집경성은 강남 행대 어사대부인 복수라는 인물이 지키고 있었는데 주원장은 대군을 동원하여 성을 겹겹이 포위한 뒤 복수에게는 투항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복수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혔지만 이미 전세는 주원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군대는 연전연승하여 사기가 올라 있었고 이를 복수 외에 소수의 원나라 문신과 소수의 병력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주원장의 군대가 집경성을 공격하자 성곽이 파괴되어 무너졌고 주원장의 군대는 성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복수는 봉황대라는 곳에 올라 홀로 싸우려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측근이 복수에게 탈출할 것을 권유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나는 국가의 중신이요
성을 지키며 살 수 있고 성이 함락되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어찌 달아날 수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끝으로 복수는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였고 원나라는 그를 위국공으로 추사하여 그의 충정을 기렸습니다. 복수는 몽골족에게 멸망당한 서하의 당황족 출신으로 그는 이민족 출신이었지만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고위관직에 올라 원나라에 충성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경성을 함락시킨 주원장은 성에 입성한 후 그곳의 지방관리와 유지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원나라는 정치가 부패하고 문란하여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소. 나는 백성을 위해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곳에 왔을 뿐이오.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살게 해주겠소. 어진 선비가 있으면 예의를 갖추고 그를 등용하겠으며 옛날 제도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폐지하겠소. 관리들은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절대로 아니되오. 이런 주원장의 선무활동에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의 덕행을 칭송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집경로를 응천부라고 고친 뒤 남경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1358년 주원장은 강무제를 도수영전사라는 관직에 임명하여 식량 증산에 관한 일을 맡겼습니다. 강무제는 한족 출신 원나라 장수로 주원장이 집경성을 함락했을 때 그에게 투항한 인물이었습니다. 강무제는 주원장에게 투항한 후 강흥, 지주, 종양 등 세 지역을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워 주원장에게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응천부에 주둔하며 일부 병사를 뽑아 둔전을 이루게 하여 식량을 생산하게 하였는데 그들 중 초과 생산을 하는 병사에겐 상을 내렸고 그렇지 못한 병사에겐 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식량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자 군량창고에는 군량이 가득하여 주원장이 다스리는 농민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군량미를 확보한 주원장은 1359년 절동 지역을 공략하기 전 부하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성은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고 반란은 인의로 평정하는 법이오. 내가 집경성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않았던 까닭에 일거의 집경을 안정시킬 수 있었소. 여러 장수들이 성을 점령하고 난 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는 소식을 내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였소. 무용이 뛰어난 장수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런 장수는 국가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이오. 주원장은 부하 장수들에게 천하를 얻으려면 먼저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주원장은 무주, 제기, 구주 등 절동 지역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특히 인구가 조밀하여 전략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따로 있었습니다. (1359년) 주원장은 절동 지역에 무주, 제기, 구주 등 세 지역을 평정하였습니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특히 인구가 조밀하여 전략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유기, 섭침, 장일, 송렴이라는 걸출한 인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주원장은 문무를 겸비한 책략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황급히 사람을 보내어 유기와 섭침, 장일을 응천부로 초청하였습니다. 물론 주원장에겐 이선장이 있었지만 이선장은 군사로서의 역량보다는 행정 및 정치 참모로서의 역량이 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주원장의 초청을 받은 세 사람은 평소 천하의 대란을 종식시킬 영웅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의 행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들 세 명은 응천부로 떠나기 전 무주에 응거하고 있었던 송렴이란 인물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여 그를 데리고 주원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응천부에서 이들을 맞이한 주원장은 이들을 사선생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얼마 뒤 이들 4명에게 본격적으로 제왕 수업을 받았는데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단연 유기와 송렴이었습니다. 원나라 고급관리 출신으로서 병법가이자 대문호였던 유기는 국가의 흥망성쇠, 치세에도, 성군의 조건, 애민 사상 등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웅리자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그는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략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대덕은 소덕을 이기며 소덕은 무덕을 이기는 법이요. 또 대덕은 큰 힘을 이기며 소덕은 큰 힘과 대적할 수 있소. 힘은 적을 생기게 하고 덕은 힘을 생기게 하오. 힘이 덕에서 생기면 세상에 겨룰 만한 적수가 없소. 그래서 힘으로 이기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이며 덕을 오래 베풀수록 더욱 오래 승리하는 것이오. 무릇 힘이란 나만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힘이오. 오로지 대덕만이 모든 사람들의 힘을 얻을 수 있소. 이런 까닭에 덕은 무궁하며 힘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오. 유기는 이 책을 통해 원나라 혼란기, 명나라 공개의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원장에겐 새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조목조목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기는 병법에도 매우 능하여 훗날 황제가 된 주원장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했습니다. 유기의 학문은 하늘과 사람을 꿰뚫었으며 자질은 문무를 겸비하였다. 그의 기질은 굳세고 올바르며 재능은 크고 넓었다. 정사를 의논할 때는 천고의 세월을 종횡무진하고 어떤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는 그곳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비분관계한 모습을 나에게 보일 때면 먼저 원대한 책략을 진술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면은 법도가 있었고 군사를 부리면은 순서가 있었다. 경은 꺼리낌 없이 진언할 수 있었으며 짐은 그가 진언한 내용을 살펴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유기의 독창적인 진언은 모두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유기가 올린 계책이나 진언이 들어맞을 때마다 주원장은 그를 나의 장자방이라고 말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유기를 두어 제갈량과 비견되는 인물이라 평을 한 것을 보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명나라 개국 문신들 가운데 으뜸이라 칭송을 받았던 송렴 역시 주원장의 스승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개국 후 주원장은 송렴에게 자신이 제왕으로서 주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묻자 송렴은 대학년이란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즉시 이 책의 내용을 적은 종이를 벽에 붙이게 하고 대신들을 소집하여 송렴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주원장은 유기에게는 병법과 책략을 배웠고 송렴에게는 육아경전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인재들을 두루 모은 주원장은 곽저항의 홍공군에 종군한 지 7년 만에 응천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주원장은 민족투쟁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주원장은 관하 대문마다 신하는 모두 중화의 땅으로 둘러싸이고 해와 달은 위대한 송나라의 하늘을 다시 열리게 하네 라는 구호가 거친 깃발을 내걸자 당시 몽골 귀족의 수탈과 잔혹한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한족 지주들은 주원장이야말로 한족의 정통성을 수호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여 주원장의 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듯 주원장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남 지역의 패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에겐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중 하나가 주원장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진우량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진우량은 본래 기주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자칭한 서수유의 부하였는데 그는 안경, 용흥, 서주 등 세 지역을 점령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난 후 서수유를 협박하여 자신을 한왕이라 자칭하였습니다. 그리고 1360년 진우량은 주원장의 세력이었던 태평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태평성을 점령한 진우량은 이제 서수유를 제거한다면 자신이 황제로 등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제거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진우량은 자신의 군사가 채석기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서수유에게 군대의 일을 보고한다는 이유로 부하들을 서수유의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진우량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기회를 틈타 서수유를 철퇴로 내리쳐 그를 살해하였고 진우량은 채석기의 오통묘라는 것을 임시궁전을 삼고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우량은 국호를 한 연호를 대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즉위식을 거행하는 날 갑자기 큰 비바람이 몰아쳐 진우량의 신하들은 모래언덕에서 새 황제에게 할애를 치렀다고 합니다. 진우량은 강서지역과 호광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 기세가 등등했던 반면 주원장은 남쪽의 진우량과 북쪽의 장사성이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기는 이러한 주원장의 생각을 간파하고 그에게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사성은 자기 이익만을 지키는 데 급급한 인물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우량은 자기 주인을 협박하고 부하들을 위협하여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신을 한왕이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강상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므로 먼저 그를 공격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우량이 죽는다면 틀림없이 장사성은 고립될 것입니다. 그 틈을 노려 그를 공격하면 쉽게 평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우량과 장사성을 전벌하고 난 뒤 북쪽의 증원으로 진출한다면 제왕의 대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원장은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유기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유기의 계책은 즉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량의 세력은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설사 장사성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섣불리 진우량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엄청난 행운하였습니다. 바로 그의 휘하장수인 강무제가 진우량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이 둘의 친분관계를 활용하기로 하여 강무제를 시켜 진우량에게 기부하겠다는 것과 강동구에서 만나자는 서신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강무제의 서신을 받은 진우량은 그가 내심 자신에게 기부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수군을 이끌고 장강을 타고 내려가 마침내 강동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지점에서 진우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강무제가 아닌 주원장의 복병이었습니다. 진우량은 강무제와의 약속 지점인 강동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지점에서 진우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강무제가 아닌 주원장의 복병이었습니다. 주원장의 포위망에 걸려든 진우량은 황급히 뱃머리를 돌려 포위망을 돌파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군은 용만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진우량의 함대가 썰물에 좌초되는 바람에 진우량은 전선 수백 척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스로 포위망을 돌파한 진우량은 휘하장수인 조기를 보내어 응전하도록 했지만 조기군 역시 훈국승에게 당하여 괴멸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은 진우량은 요충지인 태평성을 포기하고 강주로 후퇴하였습니다. 이 전투로 주원장은 적군 5만을 죽이고 2만 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대선 100여 척과 작은 배 수백 척을 노획하였습니다. 승기를 잡은 주원장은 이 여세를 몰아 안경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고 진우량의 부하장수인 우광과 구보상 등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1361년 주원장에게 크게 당한 진우량은 다시 대군을 파견하였고 안경성을 수복하였습니다. 잠시 승기가 진우량 쪽을 기우자 주원장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여 다시 안경성을 수복하였습니다. 안경성을 수복한 주원장은 곧장 강주성으로 진격하여 진우량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인 끝에 강주성을 점령하여 승리를 거머쥐었고 진우량은 밤을 틈타 가족들을 데리고 무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진우량의 세력이었던 요주와 건창, 용웅에 있던 진우량의 장수들은 이미 전세가 주원장에게 기운 것을 보고 모두 성문을 열고 나와 그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이처럼 주원장과 진우량이 강남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강북의 형세 역시 크게 변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유복통이 보낸 북벌군이 원나라군에게 대패하자 원나라군은 산동과 하남 지역을 점령하였고 한니마와 유복통은 안풍성으로 퇴학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363년 2월 장사성이 휘하장수 여진에게 군사를 주어 안풍성을 공격하게 하자 안풍성은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유복통은 주원장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주원장은 형식상으로나마 소명왕의 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주원장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안풍성을 구원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대군을 파견하여 안풍성을 구원한다면 그 틈을 노려 진우량이 공격해올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소명왕 역시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를 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구원군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풍성은 응천부의 방어성과도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안풍성을 구하는 일은
곧 응천부를 구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명왕의 존재였습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원나라에서 발생한 홍건적의 난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홍건군은 서계 홍건군과 동계 홍건군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서계 홍건군은 서수위가 지휘하였고 동계 홍건군은 유복통과 한니마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조조가 헌제를 손에 넣은 것처럼 주원장 역시 소명왕의 존재가 동계 홍건군과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명왕을 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원장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안풍성으로 진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이 안풍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풍성이 함락되었고 유복통은 전사하였습니다. 한편 주원장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진은 성 주위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를 굳건히 하였지만 그의 노력에 무색하게 주원장은 안풍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안풍성을 점령한 주원장은 소명왕을 저주성으로 데려와 그곳에 궁궐을 짓고 황제로 떠받들며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궁궐 내부의 사람들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워 겉보기에는 소명왕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를 연금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편 거듭된 패전으로 날로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진우량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량의 주력 부대는 수군이었는데 그 규모는 주원장의 수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우량은 주원장과 수전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 수백 척의 전함을 건조하였습니다. 특히 진우량이 건조하는 함선들은 3층 높이의 누선이었고 마구간이 있었으며 그 크기가 매우 거대하여 위아래층에서는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63년 여름 진우량은 무려 60만 대군을 동원하여 주원장의 당질 주문정이 지키고 있었던 홍도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주문정은 3개월간 진우량의 공격을 버티며 구원병을 요청하자 이 소식을 들은 주원장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우량은 즉시 홍도성의 포위를 풀고 파양호로 이동하였습니다. 파양호는 중국 제1의 담수호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마치 바다처럼 넓은 호수였습니다. 막강한 수군을 거느리고 있고 수전에 능한 병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진우량에게는 승리를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원장과 진우량은 파양호의 섬 강랑산에서 조우하여 중국 역사에 길이 남을 최후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파양호 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1363년) 진우량과 주원장은 마침내 파양호의 강랑산에서 조우하였습니다. 진우량은 수백 척의 거대한 함선을 10척씩 쇠사슬로 연결시켜 성곽처럼 거대한 진영을 구축한 뒤 주원장의 수군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주원장은 부대를 11개 부대로 나누어 진우량의 공격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다음 날인 7월 2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진우량의 군세가 매우 막강했음에도 서달은 몸소 앞장서서 싸워 적의 선봉을 격파하고 적군 1,500여 명을 죽였으며 대선 한 척을 포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상호충과 유통해 역시 화포를 이용하여 적선 수십 척을 파손시키는 등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중 진우량 휘하의 맹장인 정장변이 주원장의 함선을 발견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의 함선은 얕은 곳에 좌초하고 있어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우충과 유통해의 활약으로 장정변의 함대를 격퇴하여 주원장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그날 밤 주원장은 혹시라도 장사성이 자신의 후방을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 서달을 응천부로 귀환시켜 장사성을 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진우량은 전함대를 동원하여 주원장을 공격해왔습니다. 진우량의 거대한 함선들이 화살을 쏘며 돌진해오자 주원장의 군사들은 그 기세에 눌려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뒤로 물러서는 병사 10여 명을 현장에서 참수하여 공격을 촉구하자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싸웠지만 여전히 전황은 주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원장의 지휘선이 적 함선의 석포에 맞아 격침되는 일이 있었지만
다행히 유기의 도움으로 주원장은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시가 되자 갑자기 바람이 진우량 쪽으로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원장은 진우량의 함선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 바람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원장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자꾸 빠른 배 7척에 갈대와 화약을 가득 실은 뒤 진우량의 함선으로 돌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우량의 함대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진우량의 수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참고로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은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진우량은 대고산으로 후퇴를 시도했지만 주원장이 이미 퇴로를 차단하여 그야말로 도간에 둔 쥐였습니다. 그때 진우량의 부하장수인 우구모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에는 차라리 모든 전함을 불태우고 상륙하여 파양호 남한에서 다시 진영을 정비하여 기회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자 좌금호 장군이 이를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적들은 보병과 기병을 우리 추격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반을 상실할 것이고 결국은 대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진우량은 고민 끝에 우구모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좌금호 장군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자 진우량을 배신하고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우구모 장군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주원장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두 장수의 배신으로 진우량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진우량에게 서찰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각자 한 지역을 안정시키면서 1000명을 기다리자는 약속을 하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은 판세를 잘못 잊고 나를 해치려 했소. 나는 적은 병력으로 당신이 다스리는 11개 연을 취했는데도 당신은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도발을 감행했소. 당신은 홍도에서 공경에 처했고 또 강랑에서 패하여 당신과 피를 나는 장수들이 화염의 바다에서 죽게 만들었소. 요인이 당신이 목숨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호칭을 버리고 천하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 것이오.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이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늦을 것이오. 이 서찰을 읽은 진우량은 땡중 노릇이나 하던 놈이 세력을 좀 얻었다고 하여 감히 황제인 짐을 겁박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대치가 계속 이어지던 8월 26일 진우량은 군량이 모두 바닥나자 최후의 발악으로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호수 입구로 돌진하여 포위망을 돌파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군은 경강고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진우량은 직접 수군을 지휘하던 도중 화살에 눈과 머리가 관통되어 전사하였고 그의 큰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진선아는 주원장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위 장정변만이 밤을 틈타 진우량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차남인 진리를 데리고 무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 장정변을 중심으로 진우량의 잔존 세력은 무창에서 진리를 황제로 추대하고 연호를 덕수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파양호 대전의 영향으로 진우량의 한나라는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의 파양호 대전의 승리는 그로 하여금 중원의 동남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패자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이에 손흥왕은 주원장에게 오국공이란 자기를 내렸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364년 설날 아침 문무백관들의 추대로 오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주원장은 마침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지에서 한나라의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주원장은 유기의 도움을 받아 관직을 정비하고 난 뒤 이선장을 우상국에, 서달을 좌상국에, 상우충과 유통회를 평장정사에 임명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먼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오. 원나라 황제가 무능하고 약하여 황실의 권세가 무너지더니 급기야는 도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소. 지금 우리는 원나라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오. 이처럼 주원장은 강남 지역에 막강한 세력으로 자리잡아 송나라의 소명왕은 이미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오왕이 된 주원장은 처음부터 그를 능멸하진 않았습니다. 주원장은 여전히 송나라의 연호인 용봉을 사용했고 소명왕의 칙서를 성지라 높이고 자신의 칙서는 영지라 낮추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1364년 3월 주원장은 요영충이 지휘하는 서호군을 무창으로 보내어 무창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창성에 있었던 진리는 바로 성문을 열고 나와 요영충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진우량의 한나라는 세워진 지 4년 만에 주원장에 의해 멸망하였고 주원장의 세력은 호강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 후 주원장의 여러 장수들은 군사회의를 열었을 때 주원장에게 적벽대전을 예로 들며 어떻게 파영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고로 수전에서는 반드시 천시와 지리를 얻어야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주유는 적벽에서 바람과 물을 이용하여 조조를 물리쳤지요. 그런데 파영호 전투는 당시의 상황과 상반됩니다. 진우량이 먼저 장강 상류를 장악하고 아군을 기다린 것은 그가 땅에 이로운 점을 충분히 얻은 것이죠. 게다가 우리 군사는 홍도를 구원하려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저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원장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천시와 지리는 중요하오. 하지만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하만 못한 법이오. 진우량은 지리를 얻었고 또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사람마다 딴 마음을 품었으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를 의심했소. 더구나 해마다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힘을 비축하지 못했소. 언제나 잠시 동쪽에서 싸우다가 서쪽에서 싸우는 등 원칙 없이 싸우다가 고생만 하고 전공은 없었소. 그래서 군심이 이탈한 것이오. 무릇 용병술에는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오. 한 번 움직이면 위세를 떨치고 위세를 떨치면 승리하는 것이오. 나는 때에 맞게 군사를 움직여서 사기가 떨어진 적을 제압하였으며 장졸들이 한마음으로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이처럼 주원장은 정적을 회유하고 흩어진 민심을 모아서 천하를 안정시키는 데는 인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원장은 남경으로 끌려온 진리를 죽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가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대신 직접 진리의 손을 잡아주며 내가 너를 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귀덕 후에 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주원장은 진리를 고려로 보내어 그곳에 정착시켜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우량의 잔존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이 오왕으로 자립한 지 2년 후인 1366년 주원장은 요영충을 저주로 보내어 한니마를 남경으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니마가 과주에서 강을 건널 때 갑자기 배가 침몰하여 한니마를 포함한 그들 일행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원장이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1366년) 한니마가 과주에서 강을 건너던 중 갑자기 배가 침몰하여 익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시한 인물은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진우량이란 위협적인 세력도 없어졌고 이미 한족의 1인자가 됐기 때문에 주원장에게 한니마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한니마가 사망한 후인 1367년 더 이상 송나라의 연호인 용봉을 사용하지 않고 오원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바로 장사성이었습니다. 1353년에 고호성을 수도로 하여 주나라를 공격한 장사성은 1356년 평강, 호주, 송강, 상주 등 여러 지역을 연이어 점령한 뒤 지금의 강소성 북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장사성은 평강을 융평부라고 개칭한 뒤 주나라의 수도를 고호성에서 융평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융평부는 1357년 지명을 개칭한 지 1년 만에 다시 평강으로 복원되었는데 그 일의 전말은 이러하였습니다. 당시 장사성은 북쪽으로는 원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주원장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아래로 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큰 어려움에 봉착한 장사성은
동생 장사덕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 거짓 항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조정은 그를 태위라는 관직에 임명하고 지명을 평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렇듯 장사성이 강소성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무렵 주원장은 평강에서 비교적 가까운 응천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세력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진우량의 세력이 건재했기 때문에 만약 진우량과 장사성이 연합하여 남북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면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 주원장은 어떻게 해서든 장사성과 우호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원장은 양언을 장사성에게 보내어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옛날에 외은이 천수에서 영웅을 칭한 적이 있소. 오늘날 조카께서도 고소에서 왕을 칭하여 형세가 동등하니 저는 조카를 위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웃나라와 선린의 우호를 쌓고 각자 관할 지역을 잘 지키는 일은 옛날 사람들이 숭상한 미덕입니다. 이는 또한 제가 마음속으로 무척 우러러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의 사신을 파견하여 참원에 미혹되지 않고 변경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삼가 바랍니다. 이는 쉽게 말해 당신의 세력을 인정하겠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장사성은 양언을 억류하였고 답신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수군을 주원장의 영역인 진강으로 보내어 공격했으나 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성의 속내를 파악한 주원장은 서달과 탕화에게 상주를 공격하게 하였고 장사성의 군대는 또다시 대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사성은 그제야 비로소 주원장에게 서찰을 보내어 화의를 청하였습니다. 장사성은 해마다 양식을 20만 석, 황금을 500냥, 백금을 300근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원장은 양언을 석방하고 해마다 양식 50만 석을 보내면 화의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사성은 이를 거부하였고 1363년 9월 장사성은 다시 자신을 오왕이라 자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는 주원장의 오와 장사성의 오를 구분하기 위해서 장사성의 오를 동오라고 하였습니다. 주원장에게 여러 차례 참패를 당한 장사성은 그 후 평강에서 형세를 관망하며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진우량의 세력을 평정한 주원장은 1366년 5월 장사성을 토벌하는 경문을 돌리고 난 뒤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 평강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평강성은 평지에 조성되어 있어 지형을 활용한 방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주원장은 평강성 둘레에 3층 목탑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의 군사들이 3층 목탑 위에 궁로와 화성총으로 성을 내려다보며 공격을 하자 장사성의 군대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원장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성 안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여 우왕좌왕하였지만 장사성은 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저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원장은 무고한 백성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기 때문에 장사성의 항복을 받기 위하여 그에게 서찰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의 호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따르는 일을 현명함으로 삼고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가족을 지키는 일을 지혜로 삼았다. 한나라 때 도용이나 송나라 때의 전숙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스스로 자신을 망쳐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너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사성은 식량이 바닥나 쥐를 잡아먹고 풀을 뜯어먹으며 깨진 기와장으로 공격을 하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리면서도 끝내 투항만은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주원장이 성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후인 1367년 9월 마침내 서달이 이끄는 군대가 평강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점점 다급해지자 장사성은 자신의 아내인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패하여 죽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유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군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소첩은 주군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유씨는 제운루라는 곳 아래에 땔감을 잔뜩 쌓은 뒤 성이 파괴되어 적군이 들이닥치자 장사성의 첩들을 모두 제운루에 몰아놓고 양자 장진보에게 불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사성의 첩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고 육시 본인은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그 후 장사성은 주원장 군대에게 사로잡혀 응천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장사성을 본 주원장은 그를 죽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어 하였지만 장사성은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 끝에 목을 메어 자살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장사성의 죽음으로 동호는 멸망하였고 이로써 주원장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진유량과 장사성의 세력을 모두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명사에서는 장사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사성의 사람됨은 겉보기에는 행동이 신중하고 말수 또한 적어 도량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원대한 포부가 없는 인물이었다. 이렇듯 진유량과 장사성을 격파하고 그들의 세력과 영토를 모두 손에 넣은 주원장의 다음 목표는 경원을 중심으로 절강성 연해 지역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방국진이었습니다.